잠깐 강의 일시 정지해 두시고요. 이거 적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고 적격이 인정되려면 이게 표준 답안지입니다. 먼저 원고 적격의 개념 정의를 해요. 특정한 소송물에 대해서 본안 판결을 구할 정당한 원고로서의 자격이다. 그리고 법조문을 적습니다. 12조 1문이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한테 인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설 대립이 드디어 써먹을 게 나옵니다. 법률상 의미란 무슨 뜻이냐?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소송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대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짧게 적습니다. 이제 배점에 따라서 분량을 조절해야 되니까요. 공권의 확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설은 좀 곤란하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다뤘습니다. 판례도 계측구 적으면 된다 그랬죠. 그 셋 포지션으로 와인드업 하지 말고 빨리 던질 때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왜 갑이라는 사람한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를 논증하기 위해서 떡밥을 까는 겁니다. 내가 보호규범 이론을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2조를 법률상 보호되는 이 구제설로 해석하겠다라는 이 해석론은 공권의 확대를 반영한 보호규범 이론에 의해서도 정합적으로 설명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원고 적격은 처분의 근거규범이, 행정처분의 근거규범이 보호규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당사자에게 주관적 공권을 인정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12조 1문에서는 이거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걸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 공권은 강행규정성, 그리고 사익보호 목적성이 있으면 인정된다라는 사실까지를 밝혀주면 보호규범 이론의 주요한 얼개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례입니다. 먼저 침입적 처분 상대방이면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죠. 이게 헌법상 자유권 침해가 필연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방 이론에 의해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는 부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제3자에게도 인정되느냐면 경업자, 경원자 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경업자, 경원자 인인이면 인정된다라는 말은 너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규범 이론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다만 처분의 근거규범이나 관련 규범에 행정청에 강행적 의무를 부과하고 경원자에 대한 허가, 경업자 중에 한 사람에 대한 허가, 그리고 인근 주민한테 손해가 되는 공장 설립 허가, 이런 것들의 관련 규범이나 근거 규범이 행정청한테 강행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사익보호 목적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그런 경원자, 경업자, 인인한테도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요. 그러니까 보호규범에 의해서도 그런 판례군들을 내가 체계적으로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과시가 됐죠. 이런 경우는 주로 제3자의 행정행위의 경우에 문제되며 주로 논의되는 국면은 경원자, 경업자, 인근 주민 등이다 라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우리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경원자도 아니고 경원자도 아니고 경업자도 아니고 인인도 아니면 어떡할 건데, 준 상대방인 경우에도 원고적격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서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례인데, 갑이라는 주주는 A 상호 저축 회사에 대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죠. 처분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제3자로 이야기되는 경원자, 경업자 인은이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문제 못 풀고 한참 고민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 보호규범 이론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요. 원고 적격 인정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실질적 상대방한테도 보호규범 이론에 의한 주관적 공권 성립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거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런 상대방을 준 상대방이라고 부르는데, 처분인에 의한 불이익의 실질적 상대방, 이런 사람들을 준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준상대방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고적격 인정된다는 게 아니라 준상대방이 문제되는 경우에 보호규범 이론에 의한 주관적 공권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면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답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판례는 납세를 했어요. 납세 처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연대 납세 의무자가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접견 허가 거부 처분을 했더니 변호사의 접견 대상자였던 구속 피고인, 변호사한테 너 접견하면 안 돼 그랬더니 왜 우리 변호사 접견 허가 신청 거부했어요? 라면서 구속 피고인이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김근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노동위원회가 사용자한테 처분을 합니다. 휴업수당 지금 유예 승인 처분. 그랬더니 근로자가 왜 우리 사용자한테 그런 처분해서 나한테 피해를 미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원고 적결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니까 판례가 된다니까 된다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인다고 했죠. 우리의 검토는 다를 거예요. 이러한 경우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보호규범이론 나옵니다. 드디어 구원자 나왔습니다. 원고 적격 인정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서 문제된 사안을 예로 든다면 국세기기본법이나 행형법이요, 근로기준법 등의 근거규범은 강행규범성이 인정되고, 이거 판단하는 거죠. 당해 근거규범이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 납세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 보장,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보호 등이 해당 법규에서 보호되어 있는 사익이다. 우리는 이런 법률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근거법률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거법률에 이러저러한 사익보호 목적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예 틀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답안지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사안의 경우 볼게요. 사안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직접 상대방은 A라는 은행이에요. 갑은 은행이 아닌 제3자죠. 원고 적격을 인정하려면 강행규범성 인정돼야 되고 사익보호 목적성 인정돼야 된다고 주관적 공권이론, 보호규범이론이 이야기했죠. 하나하나 따져봐서 강행규범성과 사익보호 목적성이 있으면 주관적 공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침해 주장을 함으로써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로드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행규범성 논증하면 됩니다. 처분근거법규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줍니다. 시험 문제 설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법률은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시기는 하는데 당연히 뭔가 조심해서 하라는 의무 규정이 있겠죠. 의무 없는 법률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다양한 강행적 의무를 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렇게 뭉치면 됩니다. 사익보호 목적성은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되는데요. 처분근거법규 해석상 좋은 말 쓰시면 돼요. 금융산업의 건전한 관리라는 공익뿐만 아니라 당연히 금융기관을 없애버리거나 영업정지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가 많잖아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익은 당연히 보호하려는 고려가 들어있겠죠. 저도 이 법률 사익보호 목적성 들여다본 적 없어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이즈의 법률이면 당연히 사익보호 목적성 인정됩니다. 이해관계자가 많으니까요. 그 사람들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법률이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수험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요. 자, 판례입니다. 다행히 이런 판례가 생각나면 적어주시면 되는데 생각 안 나시더라도 우리는 저런 무기가 있으니까 겁먹지 말자고요. 법인에 대한 처분인데 주주는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다.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처분으로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식이 소각되면 주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도 그 처분에 대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런 경우를 학술적 용어로서 준상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따진 것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규범 이론에 의한 충실한 해석이죠.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관계법령 해석상 당사자의 사익보호 목적성이 인정된다고요. 법인이 다투겠어요? 하지만 주주는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익 관련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처분의 근거 법률은 사익보호 목적성이 있다라는 논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결. 주주 갑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왜냐하면 준상대방인데 금산법상 처분의 근거 규범은 강행규범으로 인정되고 당행규범이 주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익보호 목적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틀이 완벽하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판례고 처음 보는 사례였지만 보호규범 이론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규범 이론에 의한 원고적격을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은 소외이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